그는 한쪽 팔에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입에서 피를 토하며 나에게 소리쳤다. 원수각하, 도대체 워싱턴은 누구의 편입니까? 이 말은 내 영혼에 고문을 가하는 절규 같았다. (1964년 4월 5일)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사망. 4월은 그에게 마지막까지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꼭 13년 전인 1951년 4월 11일 맥아더는 해임당했었기 때문입니다. 1964년 1월 세상을 떠나기 불과 3개월 전 그는 가까스로 회고록 작업을 끝냈습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완성했던 맥아더의 육필 회고. 맥아더의 회고록에는 현재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뿐 아니라 한국전쟁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흥미로운 사실을 매우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1950년 10월 인천 산업작전 성공 후 유엔군이 쾌속의 북진을 하던 이 시기 맥아더의 회고록 내용은 이랬습니다. 북진 당시 내가 가장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있었다. 그것은 북한의 보급의 중심지인 나진항에 대한 폭격을 금지시켰다는 점이다. 나진은 중국도 아니고 소련도 아닌 북한 땅이다. 나진은 소련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으로 보내주는 보급물자 저장소로 이용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를 폭격할 수가 없었다. 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하나하나 제한당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 대부분은 맥아더 장군이 중공군 기입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하고 진격만 하다가 중공군에 당했고 그 바람에 일사천리로 후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벌어진 일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1950년 10월 25일 바로 이날 중공군은 유엔군을 처음으로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공군 1차 공세. 그런데 이때 중공군은 전략적으로 국군을 주로 공격했습니다. 때문에 미군과 중공군과의 대규모 전투는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은 거세게 공격을 하더니 갑자기 전 전선에서 아예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는 유엔군의 후퇴는 이때 없었습니다. 유엔군은 여전히 청천강에서 전선을 유지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 무렵 진짜 큰 문제는 중공군이 아니라 미군 내부였습니다. 중공군이 본격적으로 참전한 것인가? 아니면 더 올라오지 말라는 단순 경고용에 불과한 것인가? 워싱턴 당국과 미군 지휘부는 중국의 진짜 의도에 대해 갈팡질팡하며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어지는 맥아더의 회고. 중공군 지휘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이곳이 아니라 당연히 워싱턴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나 국무성과 국방성, CIA 그 어디에서도 신빙성 있는 정보를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 때문에 나는 완전한 정보 부재 속에 있었다. 내가 워싱턴에서 받은 명령은 바로 이것이었다. 중공군이 대규모로 개입했더라도 귀가는 작전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속해서 전투를 진행한다. 다만 중국 영토에 대해 군사행동을 취할 경우에만 사전에 워싱턴의 허가를 얻기 바란다. 이에 대해 나는 이런 답을 보냈다. 중공군이 개입한다면 그들은 방어 목적이 아니라 당연히 공격을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때 내가 과거에 들었던 불길한 말이 떠올랐다. 1942년 태평양 전쟁 당시 필리핀 바탄에서 일본군에게 패배를 거듭하고 있던 암담한 상황. 당시 필리핀의 케손 대통령은 내게 이런 말을 했었다. 나는 머지않아 일본이 패망한다는 것은 추호도 의심을 안 합니다. 또한 앞으로 일본에게 또 정복당한다는 걱정도 전혀 하질 않습니다. 내가 정말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그들에게는 원래 이데올로기 같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이 강력해지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하지만 그 무렵 나는 아직 한 가지 희망을 갖고 있었다. 그 희망은 바로 우리의 강력한 공군이었다. 나는 스트레이트 마이어 장군에게 B-29 폭격기 90대로 압록강 철교를 폭파하라고 지시하였다. 머지않아 대규모로 내려올 중공군의 루트를 끊어놓으라고 명령한 것이다. 그러자 마셜 국방장관에게 전문이 날라왔다. 만주 국경에서 5마일 범위 내에 있는 목표물에 대한 폭격은 일단 보류하시오. 나는 워싱턴에 강력히 항의했다. 압록강 철교 폭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중대한 파국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파국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 결정을 번복해주던지 만일 못하겠다면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그러자 다시 날라온 마셜 장관의 답변. 압록강 철교를 반으로 갈라 북한 쪽 부분은 폭격해도 좋다. 나는 스트레이트 마이어 장군에게 이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워싱턴 당국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명령을 보낸 것이 분명합니다. 극동공군 폭격기 대대사령관 오더넬 장군은 구체적 폭격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압록강은 굴곡이 심합니다. 따라서 만주 땅을 넘지 않기 위해서는 다리의 절반을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을 비행 코스로 하여 쭉 지나가는 방법뿐입니다. 그러나 중공군은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지나갈 바로 그 코스에 고사포를 배치해놓고 맹렬한 공격을 가해왔다. 우리는 고사포 공격을 받았음에도 보복 공격을 하지 못하고 간신히 폭격만 하고 도망치듯 나와야 했다. 그 당시 나는 이 작전에 나섰다가 중상을 입은 파일럿 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한쪽 팔에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입에서 피를 토하며 나에게 소리쳤다. 원수가 커! 도대체 워싱턴은 누구의 편입니까? 이 말은 내 영혼에 고문을 가하는 절규 같았다. 하지만 11월 6일에 내려진 마셜의 명령은 끝끝내 변경되지 않았다. 중공군의 1차 공세, 그리고 다음 2차 공세가 시작되기까지 약 한 달간의 기간. 이 한 달간의 기간 동안 중공군은 사라져버렸고 전사는 조용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와도 같은 그런 상황.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 기간 동안 여전히 갈팡질팡하며 헤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제1동맹 영국은 이런 주장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에게 완충지대를 줘서 달래주자. 북한 땅을 좀 떼주면 될 것이다. 트루먼 정부는 영국의 이 제안에 대해 어찌 생각하냐며 나에게 의견을 구해왔다. 나는 즉각 이런 답변을 워싱턴으로 보냈다. 북한 땅을 중국에 떼줘서 달래주자고? 이미 영국은 1938년 9월 30일 위넨 회담에서 체코의 일부를 히틀러에게 떼준 후에 어떤 꼴을 당했는지 직접 겪어보지 않았는가? 땅을 떼준 10개월 후 체코는 망했다. 상대가 침략 의지를 갖고 있는데 고상한 해결을 바라고 평화적 수단에 호소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는 역사의 교훈으로도 명확하다. 만약 우리가 중국에게 북한 땅의 일부를 떼준다면 미국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패배를 당하는 것이다. 1950년 11월 24일 미 CIA에서 내게 전문이 날라왔다. 우리는 중공군이 대규모로 참전한 것인지 본격적인 공세를 할 것인지 아닌지 지금은 알 수가 없다. CIA에게 전문을 받은 다음 날인 1950년 11월 25일 무려 3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중공군이 동원된 2차 공세가 시작되었고 베가더가 염려하던 파국은 닥쳐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한반도 통일의 꿈도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